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평범해 보이는 두 층 양옥집 안에서 매일같이 긴장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 65세의 김정숙 여사는 동네에서도 엄격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32세의 박민수, 얼마 전 결혼해 새 신부 이서연을 집에 들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에 화려했던 웃음과 축복은 불과 몇 달 만에 무거운 한숨과 눈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정숙 여사의 머릿속에는 늘 이상적인 며느리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지인들의 딸 혹은 TV에 나오는 성공한 여성들을 자주 언급하며 요즘 시대 여자들은 밖에서는 커리어우먼, 안에서는 현모양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었습니다. 그녀가 자주 예로 드는 인물은 바로 옆집의 며느리 최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20대 후반에 이미 대기업 부서장이 되었고 월급도 억대에 달한다고 소문났습니다. 그런데도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면 직접 음식을 장만하고 심지어 손수 자수를 놓아 시댁 어른들께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정숙 여사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봐라, 저런 여자가 진짜 며느리지. 능력도 있고 예의도 바르고 집안일도 완벽해. 서연이는 아직 멀었어. 더 열심히 배워야 해. 이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혼 전에는 누구보다 따뜻했던 집이 결혼 후에는 매일 시험지를 들고 서 있는 교실 같았습니다. 무엇을 하든 평가받고 칭찬보다는 지적이 먼저 따라왔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간이 덜 됐다. 빨래를 널어도 구김이 많다. 청소를 해도 구석구석 먼지가 남았다. 민수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에 수긍했습니다. 어차피 엄마가 경험이 많으니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연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결혼한 지 아직 반년도 채 안 되었지만 그녀는 마치 몇 년을 시집살이한 듯 지쳐 보였습니다. 정숙 여사는 또 다른 방식으로 며느리를 압박했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아이 낳기 전에 미리 단련시켜야지. 그래야 손주들 태어났을 때 제대로 키울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매일같이 사소한 일까지 지적하며 며느리를 훈련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몸이 좋지 않아 저녁을 간단히 차린 후 바로 방에 들어가 눕게 되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이 그대로 쌓여 있었는데 정숙 여사가 그 장면을 본 순간 얼굴빛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네가 감히 그릇도 안 치우고 방에 들어가. 우리 집 며느리가 이래서야 어디 가서 얼굴을 들 수 있겠어? 서연은 평소 같으면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며칠째 몸이 좋지 않았고 매번 참아온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쓰러져야만 만족하시겠어요? 순간 거실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숙 여사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며느리의 대답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모욕이자 권위에 대한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그 현장을 지켜보며 두 사람 사이에서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쪽은 어머니, 다른 쪽은 아내였기에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그는 어머니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며 아내가 잘못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날 밤 정숙 여사는 결국 전화를 걸어 서연의 친정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님을 다시 데려가십시오.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말을 듣지 않고 대꾸까지 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친정에서 다시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는 앞으로 벌어질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숙 여사가 전화를 끊은 지 불과 30분이 지나지 않아 집 앞 골목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내려다보니 작은 승합차 한 대와 몇 대의 오토바이가 차례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내 초인종이 울렸고 현관문이 열리자 서연의 친정 가족이 무려 10여 명이나 우르르 들어섰습니다. 맨 앞에는 이병호 씨, 서연의 아버지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단정한 한복 차림의 박미정 여사, 서연의 어머니가 동행했습니다. 뒤이어 서연의 언니 부부, 남동생, 사촌들까지 모두 웃는 얼굴로 손에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짐이라는 게 여행 가방이나 음식 바구니가 아니라 마치 이삿짐처럼 옷과 잡동사니를 담은 가방들이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순간 눈을 크게 뜨며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녀가 기대했던 모습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딸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다시 훈계하겠습니다. 라는 굽신거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광경은 정반대였습니다. 자, 서연아, 빨리 짐 싸.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자. 내 건강이 먼저지. 뭐가 중요하겠니? 언니 이수진이 먼저 서연에게 다가가며 활짝 웃었습니다. 옆에서 올케도 거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삼겹살 파티야. 드디어 너도 자유 얻었으니 축하해야지. 그 말에 모두들 박장대소했고 집 안 공기는 순식간에 들뜬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크게 뜨고 멍하니 서 있었지만 가족들의 재촉에 결국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꺼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정숙 여사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리더니 마치 피가 거꾸로 솟는 듯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며느리를 잘못 키워서 다시 데려가라는 말이지 이렇게 이혼잔치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정숙 여사가 목청을 높였지만 서연의 어머니 박미정 여사는 차분히 대꾸했습니다. 김 여사님, 우리 딸이 소파 8살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인생이 긴데 매일 눈칫밥에 비난만 듣고 몸이 아파도 쉬지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가정입니까? 저희는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혼을 시켜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민수는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아는 장인, 장모는 언제나 점잖고 말수가 적은 사람들이었는데 오늘만큼은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생 걱정돼서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언니 수진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게 나아요. 우리 가족 모두 동생 편입니다. 심지어 막내 동생 이준호까지 나서서 형부, 누나 힘들게 한 거 인정하세요? 이제 우리 가족이 지킬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정숙 여사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며느리를 훈계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죄인처럼 몰려버린 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우리 집 며느리를 데려간다고 마음대로 결정해? 정숙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들은 웃으며 서연의 짐을 챙겼고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시나리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내가 짐을 싸서 친정집으로 돌아가려는 모습,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 더 이상 사위에 대한 존중은 없었습니다. 그저 실패한 남편, 무책임한 아들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연의 아버지 이병호 씨가
정숙 여사와 민수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제 딸은 이 집에 다시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며느리를 맞으실 준비를 하시죠. 이혼 서류는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정숙 여사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연은 이미 가방을 챙겨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 지난 3달 동안의 고통과 체념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었습니다. 민수는 손을 뻗어 붙잡고 싶었지만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승합차 문이 닫히고 가족들이 서연을 태우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남겨진 건 황망한 침묵과 숨조차 막히는 무거운 공기뿐이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몸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애는 이제 우리 집 문턱 절대 밟지 못하게 할 거야. 승합차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지자 집 앞마당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의 발걸음과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공간이 이제는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뒤처럼 쓸쓸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곁에 있던 아내 서연이 이제는 차창 너머로 손 한 번 흔들지 않고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고 미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뇌리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된 걸까? 왜 이렇게까지 된 거지? 하지만 답은 쉽사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어머니의 말이 옳다고 믿었고 며느리가 배워야 한다는 논리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길목에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 정숙 여사는 소파에 앉아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중걸거렸습니다. 이런 망신이 어딨냐. 사돈네가 와서 저렇게 사람 앞에서 큰소리치고 며느리를 데려가 버리다니? 민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분노보다도 아내가 떠날 때 마지막으로 보여준 차가운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도 미움도 아니었지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식탁 위에는 밥 한 공기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앉아 텅 빈 그릇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아내가 늘 앉던 자리를 쳐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함께 먹었던 저녁,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 자리가 공허하게 비어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방 안에 들어가도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도 불을 끄면 바로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꾸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한 걸까? 아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어머니 편만 든 걸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는 서연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자신이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여전히 화가 가시지 않은 얼굴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너무 물러터졌다. 네 아내가 감히 시어머니에게 대꾸를 했는데도 넌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 이런 아내는 다시 데려올 필요 없어. 민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옳다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서연의 눈물이 맺힌 얼굴과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제가 쓰러져야만 어머니는 만족하시겠어요? 그 문장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며 후회라는 가시를 깊이 남겼습니다. 민수는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도 문서의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아내가 떠나던 순간만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무심코 휴대폰을 꺼내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울릴 뿐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짧은 통화 시도였지만 그 거절은 민수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 아내가 정말로 나를 떠났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여전히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그 분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 안에 홀로 앉아 결혼 첫날 밤 아내가 수줍게 웃으며 그의 손을 꼭 잡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서로가 평생 함께할 거라 믿었는데 이제는 불과 몇 달 만에 갈라설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의 가슴은 후회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 아내가 힘들어도 모른 척했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며 그를 짓눌렀습니다. 만약 내가 조금만 더 아내 편에 서줬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을까? 민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집을 떠난 것이 단순한 투정이나 일시적인 화가 아니라 오래 쌓인 상처와 외로움의 결과라는 사실을 더 이틀 뒤 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이야기해야겠다. 서연이 마음이 어떻든 최소한 내 진심은 전해야지. 그는 조심스레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작은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서연의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곧바로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이미 여러 신발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 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서연의 아버지 이병호 씨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않지만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예의가 묻어나는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왔나? 들어오게. 짧은 한마디. 그러나 그 속에 담긴 거리는 민수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이미 온 가족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미정 여사, 언니 수진 부부, 동생 준호, 사촌들까지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환영이라기보다 마치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 기다리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자 모두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따뜻한 미소는 없었습니다. 그는 소파 끝자리에 앉았고 그 옆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옆에서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그 표정은 민수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내 마음을 몰라줘서. 그러나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언니 수진이 곧장 끼어들었습니다. 형부,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하루하루 울면서 버텼던 걸 우리 가족은 다 봤습니다. 그런데 형부는 그 옆에서 뭐 했죠? 어머니 말만 듣고 가만히 있던 거 아닌가요? 민수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어머니 박미정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저희는 딸을 버릇없이 키운 적 없습니다. 서연이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예요. 그런데 시집 가서 하루도 마음 편히 산 적이 없다더군요. 밥을 해도 흠잡히고 청소를 해도 흠잡히고 그럼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며느리답다는 겁니까? 저희는 딸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민수의 가슴을 찌르는 송곳 같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맞는 말이다 라고 되뇌면서도 정작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노력했어. 처음엔 며느리니까 당연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참았고 고쳤고 또 시도했어. 그런데 아무리 해도 돌아오는 건 칭찬이 아니라 지적뿐이었어. 내가 사람이 아니라 늘 시험 보는 학생 같았어. 민수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건 단순한 화가 아니라 오랜 상처와 외로움 때문이라는 사실을, 게다가 남편인 당신조차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뭐라 하실 때 단 한 번이라도 내 손을 잡아주길 바랐어. 괜찮아? 내가 네 편이야 라는 한마디면 됐는데 그 말을 끝내 듣지 못했어. 그래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야. 거실은 숨조차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수는 두 손을 모아 꼭 쥐었지만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인 이병호 씨가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부부 사이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서로를 존중했느냐, 아니냐. 지금 상황은 존중이 아니라 일방적인 희생과 침묵뿐이었어요. 이 상태라면 함께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저 모든 게 지쳐버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뼛속까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서연을 얼마나 홀로 두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는 더 이상 사위도 남편도 아닌 단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서연의 집을 나와 골목을 걷는 민수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는 마치 세상이 통째로 자신을 외면하는 듯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은 아내가 했던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 내가 사람이 아니라 늘 시험 보는 학생 같았어. 짧은 몇 마디였지만 그 말들은 민수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몇 번이나 신호등이 바뀌는 걸 보지 못했고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려야만 정신을 차렸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거실은 싸늘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정숙 여사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데려왔냐? 아니지. 역시나 너는 우유부단해서 아무것도 못했구나. 남자라면 가정을 바로잡을 줄 알아야지.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의 꾸짖음을 그저 고개 숙이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목소리가 뇌리에 박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눈물이 자꾸만 떠올라 다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방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결혼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서연은 눈부시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자신은 어깨를 당당히 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 웃음과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나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민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서연을 나무랄 때 왜 한마디 위로조차 하지 않았는지, 왜 손을 잡아주지 않았는지, 왜 늘 침묵으로 일관했는지, 그는 자신이 침묵을 택한 것이 오히려 가장 큰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결혼 초 서연은 종종 작은 실수에도 당황하며 그에게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오빠,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좋아? 그때마다 민수는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가 잘하니까.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는 그것이 현명한 태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말 한마디가 아내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릿속에 아내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했던 말, 내가 쓰러져야만 만족하시겠냐고. 그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민 구조 신호였는데 그는 그마저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스며들고 집안은 무섭도록 고요했습니다. 민수는 그 고요함이 마치 자신이 만든 공허함 같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뭔가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연을 영영 잃는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그는 일부러 서연과 함께 다니던 카페에 들렀습니다. 사장님은 혼자 들어오는 민수를 보고 의아한 얼굴을 했습니다. 요즘은 혼자 오시네요. 아이오, 사는 안 오세요? 민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은 좀 바빠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삼키며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그동안의 잘못을 그대로 두고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그는 어머니에게 식밀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숙 여사는 놀란 듯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을 꺼내는 건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제발 저를 위해서라도 서연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엄마 세대의 방식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혼자가 아니라 제 반쪽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숙 여사는 잠시 말을 잃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아내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달라진 태도로 자신을 바라보며 말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고개를 숙이고 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라며 따르기만 하던 민수가 오늘은 단단한 눈빛으로 자신에게 맞섰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정숙 여사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라기보다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대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는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서연이가 나쁜 며느리가 아니라는 거.
그냥 저와 똑같이 부족한 점도 있고 실수도 있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고 함께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숙 여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아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낸 게 의외였습니다. 사랑, 사랑. 결혼 생활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그 역할을 지켜야 하는 법이지. 민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 역할만 강조하다 보면 결국 사람을 잃습니다. 저는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아내가 떠나던 날 아무런 미련 없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을 때 저는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제가 아내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건 어머니의 꾸짖음이 아니라 제 침묵이었구나 하고요. 정숙 여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 속에는 뚜렷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부탁드립니다. 제발 서연이를 다시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달라지게 해주세요. 어머니도 저를 위해 그리고 서연이를 위해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정숙 여사의 가슴 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갔습니다. 그녀가 젊었을 적 시댁에서 혹독한 말을 들으며 눈물을 훔치던 날들, 부엌 한 구석에서 몰래 울던 기억. 그때 남편은 늘 참아라. 그게 여자의 도리다. 라고만 했습니다. 자신 역시 참으며 버텼고 결국 세월이 흐르며 그것이 당연한 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의 간절한 표정을 바라보던 정숙 여사는 천천히 시선을 돌리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다. 네가 어릴 적부터 효도만 아는 아들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네 아내를 지키겠다고 나서는구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아내를 지키고 싶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정숙 여사는 눈을 감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거실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이내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혹시 너무 심했나? 며느리를 단련시킨다고 하면서 정작 사람 마음을 헤아리진 못했던 것 같네. 민수의 가슴이 순간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처음으로 내가 심했나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정숙 여사는 여전히 완전히 수긍한 건 아니었지만 마음 한 구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눈앞에서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는데 더 이상 귀를 막고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야, 나는 네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다. 그래서 더 엄격하게 군 거야. 하지만 네 말대로라면 나도 조금은 달라져야겠구나.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주말에 서연이를 다시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그때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어머니가 함께 가주신다면 서연이 마음도 조금은 풀릴 것 같아요. 정숙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 번쯤은 가봐야겠지. 괜히 사돈댁과 감정만 키워서는 아무도 행복할 수 없으니까. 민수는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주말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정숙 여사가 처음으로 장모를 직접 찾아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늘 사돈댁은 내가 먼저 찾아갈 이유가 없다던 어머니가 이제는 스스로 가겠다고 마음을 바꿨으니 말입니다.
정숙 여사는 평소보다 차분한 모습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남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히 올렸습니다. 민수는 순간 어린 시절 제사나 명절 때 보던 당당한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표정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무겁고도 결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는 몇 번이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사돈댁이 날 용서해 줄까? 민수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동안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서연이를 힘들게 했던 부분, 그걸 인정해 주시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정숙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서연의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서연의 아버지 이병호 씨와 어머니 박미정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전에 전화로 언성을 높였던 기억, 그리고 서연이 떠나던 날의 불편한 장면들이 모두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숙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온 건 먼저 사죄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번 제례 행동은 너무 경솔했고 감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며느리를 제 딸처럼 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돈댁에서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생각하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낮은 자세로 사과하는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가자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미정 여사는 한참 동안 정숙 여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저희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딸이 어린 나이에 시집가서 하루도 마음 편히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니 저희도 마음이 누그러지네요. 이병호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딸 걱정하는 마음에 너무 서둘러 행동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돈댁에서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희도 더는 감정을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 순간 긴장됐던 공기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서연을 찾기 위해 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 조용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지만 어머니 정숙 여사가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자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정숙 여사는 서연을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동안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다시 기회를 준다면 나도 달라져 보겠다.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다가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 안에 앉아있던 가족들의 표정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박미정 여사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아무리 간섭해도 결국 가정을 지켜내는 건 부부 본인들이잖아요. 정숙 여사는 그 말을 깊이 새기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존심이 남아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며느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최소한 다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차향이 거실을 감싸자
조금 전까지 무겁던 공기는 서서히 풀려갔습니다. 박미정 여사가 찻잔을 정숙 여사 앞에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오늘 이렇게 직접 오신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사실 지난번엔 서로 감정이 앞서서 말이 험해졌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날 일을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숙 여사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습니다. 며느리를 제 방식대로 길러야 한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죠. 그런데 돌이켜보니 제 젊은 시절도 떠오르더군요. 저도 시댁에서 힘들었던 기억이 많았는데 그걸 잊고 똑같이 되풀이한 겁니다. 그 말에 박미정 여사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정숙 여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경험에 묶이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스스로 깨닫고 바꾸려 하시는 마음이 참 귀합니다. 사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제일 큰 소원이지요. 옆에서 듣고 있던 민수는 두 분의 대화가 믿기지 않는 듯 바라봤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날선 말만 오갔는데 이제는 조심스럽지만 솔직한 마음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 사실 저는 그동안 많이 지쳤어요. 하루하루가 시험 같았고 제가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어머니가 이렇게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시니 제 마음도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아요. 정숙 여사는 순간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네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구나. 미안하다. 나도 어머니로서 며느리를 진심으로 보듬는 법을 배워야 했는데 늦었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달라지고 싶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제가 아직 부족한 며느리인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저도 더 이상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함께 노력한다는 마음이 들면 좋겠어요. 그 순간 민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다시 믿어보고 싶은 작은 희망도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두 어머니는 차를 마시며 음식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혹시 산후조리 음식 중에 뭐가 좋은지 아세요? 저희 집은 예전부터 닭백숙을 자주 해 먹었거든요. 아, 그건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잣죽이나 영은조림을 추천하고 싶네요. 몸에 부담도 덜하고 여성들 건강에 참 좋아요. 이야기 주제가 바뀌자 거실에는 웃음소리도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때는 서로 등을 돌리던 두 가정이 이제는 함께 앉아 음식을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서연도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직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네가 힘들다고 느낄 때 그냥 참지 말고 말해다오. 내가 다 고치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귀 기울여 듣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다. 서연은 눈물이 고인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더 이상 숨지 않고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날의 대화는 긴 시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만으로도 모두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긴장과 오해로 막혀져 있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겼고 그 틈 사이로 따뜻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집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시댁에 갈 때 긴장하지 않았고 정숙 여사도 사소한 일로 며느리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고 많았다 라며 작은 격려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 변화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웃음소리가 오가는 풍경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연도 차츰 웃음을 되찾았고 집안 공기도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찾아온 것도 잠시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서연에게 임신 소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누구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 젊으니 천천히 가져도 된다 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2년 가까이 흘러도 변화가 없자 서서히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검사를 마친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민수가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말씀이셨어? 서연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내 호르몬 수치가 낮대. 자연 임신 확률이 많이 떨어진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괜찮아.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시험관 시술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잖아.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많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소식을 들은 정숙 여사는 처음엔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 내가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예전 같았으면 아마 큰 소리부터 쳤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서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네가 아픈 게 아니고 그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걸 거다. 서연은 눈물이 고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가정에 짐이 되는 건 아닌가 걱정돼요. 정숙 여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우리 집에 와준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아이 문제는 하늘이 정하는 거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을 들은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아내 혼자 울게 두지 않겠다. 내가 함께 짊어질 것이다. 며칠 뒤 정숙 여사는 직접 시장에 나가 약재와 보양식 재료를 챙겨왔습니다. 닭백숙에 인삼을 넣고 한약재를 달여 서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억지로 먹으라는 건 아니다. 그냥 몸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 서연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을 탓했을 시어머니가 이제는 손수 음식을 준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따뜻한 마음에 울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 순간 민수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직 길은 멀고 어려움은 남아있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가 같은 편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든든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민수는 또 다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회사 사정이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는 새로운 희망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지만 사회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당분간 숨기기로 했습니다. 가족이 더 불안해지지 않도록.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 수 없는 무거운 예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결국 병원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호르몬 주사와 약물 치료, 정기 검진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번 바늘이 팔에 꽂힐 때마다
그녀는 미세하게 몸을 떨었지만 이내 이를 악물며 참아냈습니다. 민수는 곁에서 손을 꼭 잡아주며 괜찮아? 조금만 더 힘내자고 속삭였습니다. 정숙 여사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매주 한의원에 들러 몸에 좋은 약재를 챙겨오고 인터넷을 뒤져 임신에 좋다는 음식을 하나하나 시도해 보았습니다. 예전처럼 며느리를 다그치기는커녕 서연아, 오늘은 이거 먹고 푹 쉬어라라며 살들이 챙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민수의 직장이었습니다. 회사는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그의 부서 역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나면서 업무는 두세 배로 늘어났고 퇴근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면 서연은 이미 지쳐 누워 있었고 거실에는 어머니가 남겨둔 보온 도시락이 놓여 있곤 했습니다. 민수는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가족은 그토록 자신을 믿고 버티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서연 씨, 이번 치료는 조금 더 강도가 높은 방식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도 더 들고 몸의 부담도 크지만 그래야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수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이미 병원비와 약값만으로도 적지 않은 돈이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더 큰 비용이 필요하다니. 하지만 옆에서 서연이 의사의 설명을 조용히 듣고 있는 모습을 보자 차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감당할 수 있을까? 민수는 잠시 말이 막혔지만 이내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면 돼. 돈보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잖아. 그러나 그의 손은 운전대 위에서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자신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결국 민수의 부서에서도 감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다행히 그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팀장은 그에게 남은 업무의 대부분을 떠맡겼습니다.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하고도 처리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퇴근하면 서연은 주사 맞은 자리에 파스를 붙인 채 거실 소파에 기대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내가 버텨야 이 가정을 지킬 수 있어. 하지만 그 결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두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었지만 민수는 점점 자신이 두 여인의 기대를 모두 짊어지고 있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숙 여사가 부엌에서 늦게까지 국을 끓이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네 얼굴이 반쪽이 됐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민수는 잠시 멈칫하다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자신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을 민수의 그릇에 덜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힘들 때는 말해라.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답답함만 커져갔습니다. 서연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차마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힘을 모으는 것이지 불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민수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가정은 한층 따뜻해졌지만 그 따뜻함을 지켜내기 위해 그는 자신을 태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초겨울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도 겨우 눈을 뜬 상태였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 그냥 회사 갔다 올게. 민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끝내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민수 씨 되시나요? 서연 씨 남편분 맞으시죠? 지금 서연 씨가 회사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순간 민수의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서류를 집어 던지고 회사 문을 뛰쳐나왔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숨이 가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응급실 문 앞에서 의사가 나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 실신했습니다. 다행히 큰 위기는 넘겼습니다만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의사의 다음 말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임신 초기였는데 유산이 되었습니다. 민수의 귀에 그 말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임신, 그리고 유산. 그는 벽에 기대며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병실 안.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벗겨졌지만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녀 곁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여보, 나야. 민수야? 서연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아기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목구멍을 틀어막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물만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천장을 바라본 채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정숙 여사가 급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서연의 곁으로 다가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얘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엄마가 미안하다. 진작에 내 마음을 더 헤아렸어야 했는데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몸은 돌덩이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정숙 여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내가 조금만 더 지켜줬더라면, 아내가 혼자서 버티지 않았더라면 그날 밤 병실 안은 숨조차 막힐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모니터 소리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시는 아내를 혼자 두지 않겠다. 하지만 그의 결심과는 달리 그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피어나려는 순간 그것이 산산이 부서진 경험은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시련이자 모두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아픔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서연은 병실 침대에 누운 채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주사하고 정숙 여사가 죽을 떠다 주어도 그녀는 몇 숟가락 뜨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은 허공을 떠돌았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민수는 매일 밤 병실 의자에 앉아 아내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질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서연은 눈을 깜빡일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민수의 가슴을 천천히 짓눌렀습니다. 정숙 여사 역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녀는 병실 창가에 서서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속으로 수없이 자책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더 일찍 이해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나? 어느 날 밤, 정숙 여사는 조용히 서연의 곁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얘야, 내가 참 못난 시어머니였지.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네가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그러니 제발 우리와 함께 다시 일어나 주겠니? 서연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끝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반응만으로도 정숙 여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수는 낮에는 직장에 나가고 밤에는 병원에 와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도 이미 그의 얼굴은 수척해져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김대리, 괜찮아요? 얼굴이 왜 이래요?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조금 피곤해서요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정숙 여사가 직접 집에서 끓여온 보양식을 가져와 병실에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민수야, 너도 먹어야 한다. 네가 쓰러지면 누가 서연이를 지키겠니?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뜨거운 국물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민수는 잠시 병실 밖으로 나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장인 이병호 씨가 찾아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수야, 힘들지. 하지만 버텨야 한다. 네가 무너지면 서연이는 끝까지 일어나지 못한다. 민수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아버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이병호 씨는 그의 등을 두드리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다. 넌 이미 서연 곁을 지키고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며칠 후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정숙 여사가 서연 곁에서 과일을 깎아주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 사과 한 입만 먹어보렴. 내가 직접 골라온 거야. 서연은 한동안 가만히 있더니 천천히 손을 뻗어 조각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베어 물었습니다. 정숙 여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민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서연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다시 우리 쪽으로 한 발자국 와줘서. 나도 앞으로 더 많이 다가갈게. 서연은 여전히 말없이 누워 있었지만 그의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아주 미약했지만 분명한 반응이었습니다. 그 작은 손짓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등불 같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다시 살아갈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신호였습니다. 서연이 병원에서 퇴원한 뒤 가족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웃음은 옅었지만 이전처럼 눈빛이 완전히 텅 비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민수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아내 곁에 머물렀습니다. 정숙 여사도 변함없이 손수 끓인 보양식을 챙겨오며 며느리를 살뜰히 돌봤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인력 감축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팀장이 민수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민수 씨, 미안하지만 이번 구조조정 명단에 당신 이름이 포함됐어. 그 순간 민수의 귀에는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고 손끝까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팀장은 위로한다는 듯 덧붙였습니다. 능력 문제는 아니야. 회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어. 위로금은 지급될 거고 추천서도 써줄 테니 너무 낙담하지 말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핸들 위에 손을 얹은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떡하지? 서연 치료비도 아직 많이 드는데 엄마도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왔네. 같이 저녁 먹자. 민수는 애써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같이 먹자.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밥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숙 여사가 눈치를 채고 물었습니다. 민수야, 회사에서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민수는 숟가락을 멈칫하다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그는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서연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데 다시 절망을 안겨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자 민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뒤적이며 이력서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글자가 흐려져 보였습니다. 서연의 치료비, 생활비, 집 대출. 모든 숫자가 머릿속에서 뒤엉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서연이 방에서 나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아직도 안 자고 뭐해? 민수는 황급히 화면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회사 자료 좀 정리하고 있었어.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며칠 후 정숙 여사는 아들의 얼굴에서 계속되는 피로와 초조함을 눈치챘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해라. 무슨 일이 있니?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나 회사에서 잘렸어. 아직 서연이한테는 말 못했어. 지금은 참아. 정숙 여사는 순간 충격의 말을 잃었지만 이내 아들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네가 일자리를 잃은 게 끝이 아니다. 중요한 건 네가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이야. 서연이도 내 진심을 알면 힘을 낼 거다. 민수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시 무너져 버리지는 않을까. 민수는 매일 아침 출근복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연에게 회사에 간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는 집 근처 카페에 앉아 하루 종일 구직 사이트를 뒤지거나 이력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의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서연은 작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늘 회사에서 피곤한 얼굴로 늦게 돌아왔는데 요즘은 저녁마다 집에 조금 일찍 들어오고 회사 얘기를 꺼내면 대답이 짧아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분위기 어때? 일이 좀 줄었나 봐. 예전 같지 않네. 민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서 좀 한가해졌어. 그러나 서연은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동네 슈퍼에서 민수의 동료였던 직장 상사를 만난 서연은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아, 민수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회사 떠난 뒤 소식이 없어서 순간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침묵 속에서 남편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회사 그만둔 거야?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응. 사실은 구조조정 때 잘렸어. 하지만 네가 알면 또 상처받을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어. 서연의 눈에는 실망과 아픔이 뒤섞인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나한테 숨겼어? 나는 당신의 아내잖아. 같이 짊어져야 하는데 혼자만 짊어지면 더 힘들어지잖아. 민수는 손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겨우 다시 일어서고 있는데 또 무너질까봐 무서웠어. 나라도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강해지고 싶지 않아. 그저 당신과 함께 걷고 싶었어.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 주길 바랐어. 그게 부부니까. 그 순간 민수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서연의 두 손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숨기지 않을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하자. 정숙 여사가 옆방에서 이 대화를 듣고 나와 두 사람의 손을 덮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부부가 되는 거다. 숨기고 참는 게 아니라 함께 짊어져야 오래 간다. 나도 옆에서 도울 테니 너희 둘만 서로 탓하지 말아라. 서연은 눈물을 훔치며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요. 민수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속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적어도 이제는 숨기지 않고 함께 맞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여전히 많은 시련을 품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부부로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힘든 순간일수록 서로에게 솔직해야 한다.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조금씩 퍼져나가던 어느 날, 집안 공기에도 잔잔한 따스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 계약직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비록 예전보다 수입은 적었지만 퇴근 시간이 일정해져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서연도 치료를 이어가며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아직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이전처럼 텅 빈 눈빛이 아니라 이제는 희망을 담은 시선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매일 아침 작은 정원을 가꾸며 며느리와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가끔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는 너무 조급해 하지 말아라. 아이는 하늘이 내려주는 선물이니 우리 셋이서만 행복하게 살아도 충분하다. 그 말에 서연은 눈물이 맺히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이를 가져야만 가치 있는 며느리라는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 서연은 몸이 유난히 피곤해 일찍 눈을 떴습니다. 가벼운 어지럼증과 함께 속이 울렁거려 부엌에 나가 물을 마셨지만 이상하게도 증상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순 피로라 생각했지만 며칠 동안 같은 증상이 이어지자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 왔습니다. 욕실 안 떨리는 손으로 검사를 하고 눈을 떴을 때 선명하게 나타난 두 줄이 그녀의 시선을 꽉 붙들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이야? 그녀는 손을 떨며 결과지를 품에 안고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마침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 민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와 결과지를 확인하더니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서연을 와락 끌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우리 드디어. 두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꼭 끌어안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눈물과 고통, 좌절과 희망이 뒤섞여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정숙 여사가 소란스러움에 방에서 나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놀란 눈빛이었지만 곧 상황을 이해하고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이니? 서연아, 아이가. 서연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 여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두 손을 모으고 연신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이 집에 봄이 오는구나. 그날 저녁, 온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을 둘러 앉았습니다. 단순한 국과 반찬뿐이었지만 그 식사는 여느 잔치상보다도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 숨기지 않고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적은 우리 셋이서 서로를 붙잡고 버텼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서연은 눈물 젖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고 정숙 여사도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족은 함께 울고 웃는 거다. 오늘만큼은 정말 축복이다. 그 순간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은 흘러 서연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또 잃게 될까 두려움이 앞섰지만 민수와 정숙 여사가 곁에서 든든히 지켜주자 조금씩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매일 달력을 확인하며 영양 가득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찹쌀죽을 해줄게. 속이 편해야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지. 서연은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때는 상처만 주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친정엄마처럼 자신을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퇴근할 때마다 서연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 아기는 아빠 닮을까? 엄마 닮을까? 서연은 웃으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나 닮으면 얌전할 거고, 당신 닮으면 장난꾸러기겠지. 그 대화만으로도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민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서성거렸습니다. 정숙 여사도 옆에서 두 손을 모은 채 하늘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예쁜 남자아이예요. 민수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병실에 들어가 보니 서연은 지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품에 안은 작은 아기를 바라보며 눈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야.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보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천이 그의 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좌절, 눈물과 기다림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정숙 여사 역시 손주를 안으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얘야, 이제야 우리 집안에 진짜 봄이 왔다. 그날 이후 집안은 매일 아기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달려와 아기를 안았고 서연은 지친 몸에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손주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노래를 불러주며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운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은 아기가 곤히 잠든 옆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를 놓아버렸더라면 이 아이를 만날 수 없었겠지. 고맙습니다, 서연아. 그리고 엄마. 서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중간에 포기했을 거야. 정숙 여사는 잠시 눈시울을 붉히더니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배웠다. 며느리를 딸처럼 대해야 진짜 가족이 된다는 걸 옛날 방식대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더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의 작은 숨결이 고요한 방 안에 퍼져나가고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이제 이 가족은 알았습니다. 행복은 완벽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손을 놓지 않는 데서 피어난다는 것을